경험의 멸종 파트 2.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보다 더 자주 문자 메시지나 SNS 플랫폼을 통해 친구들과 연락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10대 청소년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표정을 읽고 그 표정의 진위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의 게이힌 역에서는 근무자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소를 분석해 미소의 강도와 진실성을 판별하는 스마트 스캔으로 스캔을 해야 한다. 이렇듯 이미 컴퓨터는 우리 미소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 메리앤 라프랑스가 상기시켜주듯이 감정을 읽는 일을 기계에 아웃소싱한다면 맥락에 따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약화될 것이다. 사람의 표정을 감별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진짜가 아닌 미소를 진짜처럼 꾸며주는 조작 기술도 함께 발달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과 의도를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근접성은 과학 연구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 논문의 공저에서 연구자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그들의 연구가 인용되는 횟수가 늘어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용 횟수는 감소했다. 기술이 바꾸어 놓은 것은 공적 공간에서의 인식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무감까지 변화시킨다. 주변 사람보다는 손에 든 화면에 몰두하느라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대낮에 필라델피아에서 길을 걷던 시각장애인이 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많은 행인이 이 상황을 무시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고를 보고도 911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무반응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기술은 우리가 주변 상황에 반응하고 개입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구현된 존재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의 몸짓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3장 손으로 써야만 배울 수 있는 것. 현대에는 손글씨가 사라지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미국 학생의 33% 이상이 기본 필기체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기체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은 읽을 수도 없다. 비단 이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성인들도 생각을 적기 위해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대의 디지털 세계에서 손글씨는 실용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개 장치에 바로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는 것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손글씨가 사라지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잃게 되고 수천 년간 손과 필기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던 즐거움 또한 잃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타이핑과 스와이프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의 물리적 움직임과 표현에 우리를 맞춰온 방대한 진화의 역사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 손글씨에서 타이핑으로의 전환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2000년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스 시나이 병원의 의사들은 손글씨 수업을 받았다. 의사의 판독 불가능한 글씨는 종종 의료 과실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텍사스에서는 의사의 처방 전의 글씨를 잘못 알아보고 다른 약을 타서 복용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명료한 손글씨는 이처럼 위험한 문제를 방지한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의 신경과학자 카린 제임스는 5세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대상들에게 타이핑 덧쓰기 손글씨로 도형과 글자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뇌를 MRI로 측정했다. 그 결과 뇌 읽기 회로가 글자 인식에 활성화된 것은 손글씨를 이용했을 때뿐이었다. 또한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버지니아 버닝건은 시애틀의 초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험했는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집단은 손글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집단이었다. 버닝건은 방추상회라는 뇌 영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종이에 기록하기 전에 시각화해주는 곳이다. 심리학자 펜 뮬러와 데니얼 오펜하이머는 손으로 필기하는 학생과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학생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손으로 글을 적을 때 정보를 더 잘 유지하고 강의를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적기 때문에 개념적 질문에 유리했다. 효율성 면에서는 당연히 타이핑이 속도가 더 빠르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분당 40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지만 손으로 글을 쓸 때는 분당 13단어 밖에 쓰지 못한다. 키보드는 우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시킨다.
키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사고 패턴도 도구의 사용 방식에 따라 변한다. 오래 지속되어 오던 전통적인 활동의 탈숙련화는 비단 손글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손글씨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그리는 그림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건축학과 학생들은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몇 년 만에 CAD 소프트웨어가 이 분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물론 CAD를 통한 창작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건축의 정밀성, 효율성, 새로운 시각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반면에 생각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건축 환경예술 단체인 SIT 환경디자인의 설립자이자 화가이기도 한 제임스 와인스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만들어지는 시각적 사색과 목탄 자국이 새로운 작업 아이디어의 발판이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CAD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 끈기, 성실 등 우리가 손으로 일하면서 쌓아 올린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겸손하다. 우리가 이런 겸손과 미덕을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손으로 일하고 시간을 들여 손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사람. 워싱턴 대학교의 학습 및 뇌과학 연구소의 패트리샤 쿨은 아기의 학습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아기가 직접 말을 듣는 것과 음성 녹음으로 들려주는 경우와 텔레비전으로 들려주는 경우로 실험을 진행했다. 놀랍게도 녹음으로만 진행된 실험과 텔레비전을 활용한 실험 모두에서 전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기의 학습에는 실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아기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영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인 시대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학습의 온라인 도구가 더 우월한지 아닌지로 논쟁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논쟁을 실제로 테스트해볼 기회가 생겼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제로 교사와 기술 간의 대결이 펼쳐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실험의 결과는 실패였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교실에서의 수업에 비해서 읽기에서는 70%, 수학에서는 50% 미만일 것으로 보았다. 온라인 가상 교육의 또 다른 문제는 놀이의 변화이다. 놀이는 종종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필수적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놀이 시간이 부족하면 아이들의 집행 기능이 약해진다. 놀이 기반 학습 기법은 자제력, 작업 기억력, 실행 기능 등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크린에 몰입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장 기다림과 지루함의 기능. 디즈니월드는 보다 효율적인 여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 패스트패스 시스템을 시작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셈이다. 패스트패스를 구매하면 길게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현대인은 속도를 낭비되는 시간을 해결해주는 요긴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기다림은 언제나 삶의 경험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일상적인 기다림의 경험은 매우 주관적이다. 어떤 일은 길게 느껴지고 어떤 일은 아주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기다림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다린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기다림과 관련된 정보의 양과 공정성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정보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와 같은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공정성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정성이 공격을 받고 있다. 이제는 늦게 들어왔어도 돈만 있으면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처럼 패스트패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기다림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전염병에 걸렸다. 성급하게 화가 난 사람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로드레이지로 인해 446건의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502명이 사망했다. AAA 교통안전재단에 따르면 2019년에 운전자의 거의 80%가 지난 30일 동안 운전 중 적어도 한 번은 상당한 분노, 공격성 로드레이지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리고 로드레이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급함 때문이다. 일상에서 줄을 서는 것에도 불만이 늘어나는 것처럼 운전 중에 인지된 사소한 모욕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끊임없는 가속화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새 기다리지 않고 서로에게 바로 연락하고 바로 반응이 오는 매개 기계들에 익숙해져 있다. QR코드는 우리를 더 빠른 삶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사이트가 로딩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조급함은 영상 시청에서도 나타난다.
2300만 개의 동영상을 시청한 670만 명의 시청 습관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영상이 2초 안에 재생되지 않으면 시청을 포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속도 경쟁으로 빠른 기술들의 길들여짐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지고 있다. 지루함은 매우 인간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루함을 덜기 위해 점점 더 매개된 방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97%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18에서 29세의 젊은이 중 72%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휴대전화로 오락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다. 잠시의 지루함도 느낄 수 없이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을 바라본다. 지루함을 덜기 위해 들여다보는 오락거리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약화시킨다. 지루할 틈이 없는 문화는 과거의 지루한 틈에 활용하던 백일몽을 악화시킨다. 딴 생각은 창의적인 정신이다. 역사적으로도 백일몽을 꾸는 도중에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일화가 많다. 이런 시간은 어린 아이의 창의성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 인내 열매. 현재의 디지털 세계는 실시간과 라이브 스트리밍이 표준이 되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다음 개척지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다. 만약 우리가 중국 음식을 자주 주문하는 사람이라면 구글은 여행 중인 우리에게 여행지의 온갖 중국 식당의 정보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자극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목표는 사용자의 편의 향상만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글 홈과 같은 스마트 스피커를 집에 들이고 음성 어시스턴트에게 계획을 짜도록 시키며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글의 기대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언가를 한 후거나 여행을 다녀온 후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전과 여행을 가기 전의 그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대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가본 적이 없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리뷰 사이트에서 해당 레스토랑의 리뷰를 샅샅이 뒤지는 것과 같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이 가져오는 행복을 우리는 온라인의 정보들로 막아버린다. 잠깐의 시간적 틈이라도 채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보니 빈 시간을 채우는데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점점 더 기대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기대는 미래에 대한 일종의 준비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미래의 경험과 감정을 예상하는 것을 상상반응이라고 부른다. 상상반응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백일몽과 유사하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생물과학 저널에는 미국인들의 조급증 증가와 비만 증가의 연관성을 다루는 논문이 실렸다. 민헨 대학교의 존 콤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시간 선호와 비만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시간 선호도가 높은 사람은 미래의 건강과 유용성을 희생하면서 현재 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여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고 몸을 별로 움직이지 않는 여가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시간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내심이 없어서 만족을 미래로 미루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는 사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와는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소비, 제도적 전문성,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것이다. 즉각적이고 간결한 반응에 길들여진 문화에서는 획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종종 열등한 정보들로 구성된 저급한 지식들의 더 큰 목소리에 묻혀버린다. 시간 선호도와 협동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참을성 있는 사람이 실제로 더 협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이라도 더 관대한 기대감과 지연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받아들이고 기다림을 백일몽과 유휴 시간의 기회로 해석하고 서로에게 더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함으로써 개인적인 인식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려면 시간, 인내, 지루함, 백일몽 그리고 발견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 5장 감정 길들이기. 인간은 모방에 능숙하다. 좋아하는 것을 모방하고 모방한 후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아이디어가 퍼져나간다.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유전자를 뜻하는 진의 발음과 비슷하게 이런 문화적 현상을 밈이라고 명명했다. 밈은 유전 물질이 계속 복제되어 전달되는 방식과 같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고 퍼지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오늘날 밈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른 것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온라인 문화에 기반을 둔다.
문구도 이미지도 단어도 모두 밈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이모티콘은 새로운 사회학 연구의 한 장르를 낳았다.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매치의 사용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이 그 예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독신자가 사용하지 않는 독신자보다 성관계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밈과 이모티콘은 모두 인간의 경험 중에서 한 측면인 감정적인 측면을 화면에 옮기려는 창의적인 시도이며 꽤나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종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정 표현을 매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매개된 감정 표현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온라인과 현실 모두에서 끊임없이 감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일상에 침투한 기술은 우리의 감정을 측정하고 진단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조직화하고 모니터링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현대 기술이 극복할 수가 없고 또한 극복해서는 안 되는 도전이다. 우리 인간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가진 육체적 동물로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도 우리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 신호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다. 감정의 경험은 개인의 고유의 것이지만 감정은 사회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 전염에 대한 실험도 있다. 심리학자 스탠리 샤우터와 제롬 엘싱어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합성 아드레날린의 일종인 에프네피린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심계항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피험자들을 화내거나 기뻐하는 연기를 하는 배우들과 한 방에 있게 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한 피험자의 경우 화난 배우와 함께 있을 때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고 기뻐하는 배우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감을 느꼈다. 반면 부작용에 대해 들은 피험자들은 배우의 행동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샤우터와 싱어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강한 생리적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분노 또는 행복감으로 해석했다고 결론지었다. 현대 기술은 이런 수많은 감정 전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매개된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심리학자 클리포드 나스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학습된 기량이다.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기량을 충분히 연마하지 못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우리의 삶은 현실적이 아니라 가상적이다. 그런 조장된 삶은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조장하곤 한다. 이런 SNS의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자기 홍보 콘텐츠에 더 많은 자기 홍보 콘텐츠로 대응하는 자기 홍보와 질투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알고리즘이 나의 취향을 제대로 분석하여 추천을 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들을 통해 여러 실험들을 벌여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데이트 웹사이트 OkCupid의 엔지니어들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일치하는 데이트 상대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도가 낮은 상대를 추천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모든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평가를 믿고 추천 상대와 관계를 만들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했다. 기술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우리의 정보는 OkCupid처럼 우리를 가지고 실험을 할 위험에도 노출시킨다. 매개가 많아진 삶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끼치는 실제적 영향력, 특히 정서적 측면의 영향력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 이는 배려와 공감이 필요한 직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 캔자스주의 한 대학 간호학과 학생 4명이 인간의 태반을 들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논란이 있자 그들은 모두 퇴학을 당했다가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다. 또 다른 예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간호사 2명이 자신들이 돌보던 죽어가는 환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간호학과 문헌에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점점 더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이제 간호학교에서는 실제 임상 교육이 스크린 기반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교한 의료용 마네킹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간호사들의 교육에는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환자와의 공감을 나누는 과정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6번째, 감각. 현대의 기술 전문가들은 인간의 오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로 오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퀄컴의 CEO는 우리가 6번째 디지털 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